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라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일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고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 정도만 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생각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냥 딱 더도 말고 내가 현재 지금 받는 월급 정도만 월세로 나온다면 퇴사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직장에 다니더라도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면서 그냥 재밌게 잘 다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들으셨을 때 누군가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가지거나 한 줄기 희망을 볼 거고 반대로 누군가는 되게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6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 그때 영업을 했을 때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재무설계의 기본은 그 사람의 소득과 지출부터 파악을 하는 건데 특히 20, 30대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되면 소득을 봤더니 대부분 한 4천에서 많으면 5천 정도 연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수령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이 300만 원이란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퇴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만큼 300만 원이라는 돈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소득의 형태는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이자소득, 네 번째는 연금소득, 다섯 번째는 배당소득, 여섯 번째 임대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그렇게 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형태는 크게 보면 이 7가지 소득군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버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주로 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내가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자소득부터 보자고요.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대표적으로 은행에 예적금을 했을 때 받는 이자를 얘기하겠죠. 한 달에 내가 지금 받는 월급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에 예금으로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모네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상품 중에 금리가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하나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너무 금리가 높은 것들을 상세하게 클릭해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 조건이라든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연계돼 있고 그거를 충족했을 때만 주는 이자라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봤을 때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무난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예금 이자는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자 4%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에 예금 얼마 있어야 돼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얼마요? 9억입니다. 9억. 자그마치 9억. 9억 곱하기 4% 하면 9436, 1년에 3,6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12개월 했을 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사실 300만 원도 안 되겠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딱 보면 예금으로 9억 정도가 있었을 때 내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받는 이자가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내가 3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그 값어치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300만 원을 벌고 있는 게 예금이자로 은행에서 9억을 예금해뒀을 때 받는 이자랑 효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스갯말로 그냥 따박따박 월세나 그런 게 나오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예금으로 은행에 9억이 있다면 퇴사를 하셔도 지금 내가 받는 월급 정도는 이자로 나오니까 퇴사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또 뭐가 있죠? 연금소득. 연금도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의 연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수령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걸 떠나서
일단 수령 시기 자체가 국민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63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최소 수령하는 시기가 55세 이후입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수령하려면 많이 연금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소득이 있죠?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대표적으로 내가 주식을 보유해서 거기서부터 배당받는 게 대표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최소 5% 이상 배당률이 나오는 기업을 공부해서 모으는 것도 사실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봐도 일단 배당을 받기 전에 이것 또한 이자소득처럼 뭘 뗍니다. 그거에 이제 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15.4%를 공제하게 돼요. 그럼 배당률을 한 몇 프로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한 6%로 가정했을 때 한 7억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7억 곱하기 6% 하면은 7, 6, 42. 1년에 4,200만 원이죠. 여기서 15.4%를 공제하니까 곱하기 84.6%를 하게 되면 한 3,500~600만 원 정도 1년에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누기 12개월 해보면 이것 또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배당금이 나오겠죠. 즉 내가 배당소득으로 한 달에 내 월급 정도 300만 원 정도를 벌려면 주식으로 7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 정도 효과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자 소득보단 낮지만 사실 7억이 없죠, 지금 당장. 자, 다음으로 또 뭐가 있죠?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흔히 말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월세. 그럼 지금 내가 월세에서 그 대출 이자를 빼고 순수 300만 원 정도로 가져가려면 그래도 아직까진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죠. 한 월세가 한 55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와야 여기서 대출 이자를 빼고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용 뭐 아파트나 빌라나 그런 것들 말고 수익형 부동산 기준으로 봐도 뭐 상가나 다가구나 근린주택 같은 것들, 상가 기준으로 보면 월세가 6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보증금은 최소한 1억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분에 월세 곱하기 12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제가 뭐 이거 부동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내가 월세 6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 얼마짜리 매매가, 얼마짜리 물건을 해야 600만 원이 나와서 대출 이자 뺐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남는지를 지금 계산해 보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보증금 자리에 1억을 넣고 월세 6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수익률은 한 6%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나누기 6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12억이 나오죠. 12억. 그러면 매매가 빼기 보증금이 1억이 12억이니까 적정 매매가는 얼마예요? 13억. 자그마치 13억짜리 물건을 해야 월세가 6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투자를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13억짜리 매매가 상가를 한다고 보면 내가 여기서 한 60% 정도 대출을 받고 한 40% 정도 내 돈이 있으면 대출 이자 계산해 봤을 때 얼추 그렇게 맞거든요. 그러면 13억에 40% 하면 내 돈이 최소 5억 2천. 여기서 보증금 1억을 녹인다고 해도 최소 현금으로 얼마 이상은 있어야 돼요? 뭐 세금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것저것 다 하면 최소 5억은 가지고 있어야 13억짜리 물건을 할 수 있고, 여기로부터 이 6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임장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13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받는 월세의 효과와 내가 직접 지금 일해서 300만 원 버는 효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길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있죠. 근데 기타 소득은 뭐 강연료라든가 저작권 또는 뭐 로또 당첨금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큰 기회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결국 핵심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소득의 형태 7가지 중에서 근로소득
소득과 사업소득, 즉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을 제외하고 300만 원을 벌려면 저 300만 원이라는 돈도 엄청 큰 돈인 거고, 그만한 시드머니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머지 5개 소득보다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내 몸값을 올리고 내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서 버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훨씬. 뭐보다요? 불리는 것보다요. 결국 재테크라는 건 재무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예요. 즉 돈과 기술의 합성으로서 돈을 다루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려면 즉 다룰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드머니라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불리는 것보다 내가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늘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막연하게 방법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그 목표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다 보니 분명히 점점 성장하고 있고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무작정 기쁘다기보다는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진짜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돈이 전부인가? 라는 그런 온통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뭘 했냐면 제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요. 내가 살면서 살아가고 싶은 내 인생의 방향,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리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 해야 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들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벌어서 하고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저는 잃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것들도 다르고 목표와 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많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그 목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즉 사람마다 필요한 돈들은 다 제각각 다른데, 저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이 즐겁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이 내 적성에만 맞고 어떻게 재밌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매너리즘을 느끼거나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면, 돈을 버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버킷리스트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열해 보시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핑계보다는 방법을 더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